진짜 우리가 안에서 개념적으로 생각했던 거와 네. 나가보니까 다르죠. 확실히 다르네. 네. 애국심도 늘어나는 것 같고. 디지털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X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발사. 자, 한 나라의 국방을 이야기할 때 육해공 모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해군력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 해전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은 방금 보신 것처럼 단 한 방에 거대한 전함도 격침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산 대한미사일 하면 해성이 대표적인데요. 해성은 말 그대로 바다의 별성, 네. 영어로 시스타, 바다의 별입니다. 예. 이제 지난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아닌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저 멀리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 해군이 해성 미사일로 표적함을 격침하는 영상이 이제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는데요. 가설에서 지금 해성 한 발이 발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함인데요. 진짜 박살났네요. 박살났. 이제 그 이름이 유니타스라는 건데 유니타스 이게 중남미에서 제일 오래된 훈련인데 이 유니타스 2023 훈련 중에 해성이 이제 발사가 됐고요. 표적함 위에 미사일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듯이 이렇게 낙하가 됩니다.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위에서 꽂히는데요? 꽂히듯이 내리지 않습니까? 오, 이거 나오네, 이거 나오네. 예. 예. 그래서 한 발로 이 표적함이 그냥 말 그대로 완파가 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인데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이 해성으로 표적함을 격침하는 그러한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위력을 보면 지금만큼 이렇게 엄청난 이 어마무시해 보이는 그런 위력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좀 달라진 게 있느냐 뭐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 해성 미사일이 이 대한민국 함대함 미사일이 그야말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그 클래스를 보여줬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 원펀치를 보여줬는데요. 2019년에도 훈련 영상이 그러면 콜롬비아가 이 해성 운용한 지가 꽤 됐나 봐요? 이 해성 함대함 미사일이 처음 수출이 됐던 게 예. 2012년이니까 10년이 넘었죠. 꽤 오래됐군요. 네. 근데 국산 미사일로는 이제 최초로 수출이 됐던 거였고, 예. 우리가 이제 최근에 폴란드에 다녀오면서 실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방산,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했지만 당시에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국산 무기 체계의 수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바로 이 해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콜롬비아에게도 해성 도입이 큰 의미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방산 사업 도입 사상으로 처음으로 본 계약 내 모든 납품을 적게 마친 최초의 사례가 바로 해성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또 납기 쪽에서 또 우리가 딱 칭찬을 받았군요. 네, 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납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폴란드 유럽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중남미는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거긴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가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일찍부터 해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도입을 결정한 다른 나라도 있는데요. 예. 현대중공업이 건조해서 왜 필리핀에 인도한 그 유도 미사일 호위함 호세리잘 예. FF-150이라는 요것도 기억을 하실 건데 여기에 장착되는 함대함 미사일로 이제 국산 해성이 또 선정이 됐죠. 최근에는 지난 6월에 이 해성 유도탄의 국내 5차 양산 사업 소식도 들려왔고요. 그래서 방위산업청은 지금 2,205억 원 상당의 해성 함대함 유도탄을 공급받게 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스타 해성 바다의 스타를 넘어서 이제 월드 스타로 이거 월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게 이 해성과 같은 대한 미사일은 일종의 이제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로 이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소위 가성비 있는 이제 그런 무기. 그러니까 아시지만 배는 보통 몇천 톤 이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큰 배를 이 자그마한 미사일 뭐 한두 발로 격침하는 이제 그러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성비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한번 벌어졌죠. 작년 4월에
정말 유명한 사건인데 단투발의 대한미사일로 그 러시아 흑해함대의 자존심인 모스크바 함을 격침시킨 건데 그 격침시킨 존재가 뭐냐? 우크라이나군의 넵툰 대함미사일이었어요. 이제 아시지만 흑해 지역에서는 해군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흔히 아니면 게임이 안 됩니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세에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러시아의 그 해군력, 러시아 해군력으로부터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까 절치부심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대한미사일 개발에 이제 주력을 했고 흑해함대의 이 기함이기도 했는데 이 모스크바 함은 배수량이 10,00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척이 한 7억 5천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원 이상 되는 정말 비싼 무기인데 넵툰 미사일은 한 발에 얼마냐? 10억 원 좀 넘는 이제 수준이고. 그러니까 현대판 뭐 다이스의 돌팔매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교훈, 새로운 전쟁 양상을 보여준다. 뭐 아시지만 드론 전쟁이다. 그 다음에 뭐 스타링크 같은 이러한 것들, 적외도 위성도 활약하는 이제 우주 전쟁의 성격, 뭐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전 판도가 바뀌는 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요. 2차 대전 때 이제 처음에 전함이 맞붙어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항공모함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이런 이제 변화도 있었지만 이제는 미사일, 이제 대한 미사일로 대표되는 이러한 미사일이 중요해진 그리고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드론, 이제 무인 수상정, 잠수정 같은 무인 무기들이 이제 활약하는 이러한 양상이 됐고요. 실제로 보면 우크라이나전에 최근에 화제가 되는 게 그 무인 수상 드론. 이 자그마한 것들이 자폭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목표물 상에서 뭐 함정이든 뭐 기지든 상에서 이제 공격해서 효과를 거둔 이런 모습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전쟁의 양상 변화를 감안하면 이러한 이제 오늘의 주제인 대한미사일의 중요성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우크라이나의 그 넵튠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이게 함대함이었던가요? 모스크바함 격침한 거는 이제 땅에서 발사가 된 거죠. 지대함 개념으로 발사가 됐던 거였고 이 넵튠 대함 미사일이 사실은 그 러시아의 KH-35 우란을 개량을 한 거거든요. 원래 이제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최근에는 요거를 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지대지 미사일 형식의 그 신형 R360 넵튠도 실전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최대 사거리가 원래 이제 280에서 362km로 많이 확장이 된 상태고 지난 8월에 크림반도에 배치했던 러시아판 소위 사드, 러시아군의 S400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주요 장비를 이 신형 넵튠이 파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그 모스크바함 격추 당시처럼 러시아 방공망이 드론 요격에 나간 사이에 원거리에서 넵튠 미사일을 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성동 역사라고 하나요? 뭐 그런 작전으로 요격에 성공했다는 얘기도 들은 것도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한 미사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 국산 해상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해성 이제 개발 역사도 사실은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사실은 대한 미사일을 갖게 된 거는 1970년대입니다. 그때는 미국 격이 아닌 프랑스 액조세라는 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활약했던 이 미사일인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하프 미사일 살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이제 안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돌리자 해서 이제 액조세를 도입했고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는 이제 오사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 미사일 고속정들은 또 중동전에서 활약한 스틱스 대한 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응해서 액조세를 도입한 거고 그 뒤에 이제 액조세 도입하니까 미국이 그래 팍게 그래서 이제 하푼 또 이제 도입을 하게 됐는데 막상 이제 도입하다 보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야 우리가 개발해야겠다 해가지고 1996년부터 이제 96년부터 10년 동안 1,41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미사일 하면 어딥니까 업체가 LIG 넥슨이죠. LIG 넥슨하고 등이 이제 해성을 개발했죠. 해성은 이 길이가 5.46m에 직경은 이제 34cm 그리고 최대 사거리는 180km 이상이고요. 최대 속도가 막 0.95고요. 뭐 기본적으로 적 함정을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이고 한 발당 가격이 뭐 그닥 싸지가 않습니다. 한 20억 원 정도 이제 되는 그런 미사일인데. 세종대학교 이지스 하면은 물론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한국형 구축함 KDX2
그다음에 신형 호위함, 윤영하급 미사일 구속함 등에 이제 배치가 돼 있거나 지금도 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뭐 이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뭐 요격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요격이 이제 될 수는 있는데, 속도가 느리지만 바다 위로 바싹 붙어서 이제 비행을 하다가 또 막판에 이제 솟아올라서 타격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제 탐지기가 쉽지 않고요. 함정당 웬만하면 한 8발씩 장착을 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를 함정 외부에 이제 장착을 하고 있고, 또 180km는 사정거리도 짧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포는 물론이고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우리가 때릴 수 있는, 북한 함정을 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도 어느 정도 이제 갖게 되죠. 물론 뭐 북한도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뭐 지금은 200km 이상짜리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음석이라 하셨잖아요, 해성이.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초음석은 없나요? 초음속 있죠. 우리가 본 게임에서 또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랬나요? 예. 복습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2021년 제 기억이 9월 15일쯤으로 기억했는데 9월에 그때 이제 엄청 센 것들을 여러 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였냐? SLBM. 우리 이제 도산 안창호면서 SLBM 처음으로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수중 발사. 그 다음에 고위력 미사일 이런 것도 공개했는데, 그때 또 최초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공개된 영상 보면 뭐가 지나가는지 휙 지나가지고 그물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바로 이제 그게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죠. 또 최대 속도는 한 마하 3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죠.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해성 수출이 10년이 됐는데 당연히 우리가 초음속이 있을 것 같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있다 인정. 자, 그럼 이제 국산 아음속 함대함 미사일 해성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일단 함정의 전투 체계에서 이제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공격 목표를 지정을 하면 이제 발사 통제 장비를 이용해서 해성이 발사가 되게 되는데, 일단은 유도 미사일이니까 그 마이크로웨이브 탐색기를 통해서 이거는 별도 조종이나 통제를 따로 하지 않고 사전에 입력된 자료에 따라서 이제 순항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표물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반침점이라고 적혀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웨이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경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유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딱딱딱딱 찍으면 그리로 가잖아요. 또 미리 찍어놓고 이제 거기 가게 만들죠. 경유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왜 만들어 놓냐면은 가다가 우리 함정이나 우리 섬이 있는 곳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로 지나가라라고 결정을 해주는 거죠. 목표는 저기지만 여기를 찍고 다 지나가라. 그러니까 최단거리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군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우리 뭐 함정 같은 데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잡아주는 거고요. 또 바다 위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공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적 함정의 돌입 직전에 위로 급상승을 해서, 급상승을 한 다음에 이제 내리꽂는 팝업 기동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명중하면 아까처럼 이제 적함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적함이 무슨 뭐 영화에서처럼 적 미사일이 온다, 막 발견, 막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되면 우리 해성이 노출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운이 나쁘면야 또 뭐 격추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또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은 종말 단계에서 이제 저공 비행하는 거, 이 시 스키밍이라고 하는데, 수면에서 한 5m 높이로 납니다. 말 그대로 물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는 적 함정의 뭐 함대공 미사일이나 근접 방어 무기 이런 데 격추될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지고, 레이더에도 물론 잘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고속 구동 장치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소위 회피 기동 알고리즘을 적용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억지로 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저절로 다양한 형태의 그 회피 기동을 하도록 그렇게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그 밖에도 해성에는 이 대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KU-밴드 마이크로파 탐색기, 그리고 스트랩다운 관성 함법 장치, 그리고 GPS, 전파 고도계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밀하게 유도하는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생존성도 높고 명중률도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해성에는 정말 그 첨단 기술이 응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 외에도 또 핵심 기술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터보팬 또는 터보제트인데, 여기는 터보제트 엔진이 들어가고요. 이 국산 고성능 터보제트 엔진이 들어가는데, 순수하게 뭐 완전 뭐 맨 땅에 속된 말로 헤딩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출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네툰이 그 러시아의 KH-35 우란이라는 대함 미사일을 모체로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해성도
그 영향을 일부 좀 받았다고 그래요. 러시아 예, 우란 기술이요? 우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의 하푼 미사일입니다. 러시아판 하푼 미사일. 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란의 별명이요? 야, 하푼스키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거의 뭐 예, 대등하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끝에 보면 무슨 스키 많이 그렇죠. 붙다는 예, 거 원어선 예, 잘 아시지만 이제 그 우란을 이제 기술을 어떻게 보면 차용을 한 건데 KQ-35 터보제트, R-95TP 300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서방 국가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부품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약간의 개량을 해서 그래서 나온 게 최초의 국내 터보팬 제트 엔진인 SS760K. 대략적으로 알진출은 3.6에서 4.6 KN급이고요. 해성 미사일은 물론이고 현무3 크루즈 미사일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이제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국산 엔진의 SSE750K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 터빈 블레이드 등 일부 부품을 이제 국산화해가지고 수출 제한 전에는 지원받는 거는 옵션에 묶여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옵션을 좀 풀었다고 합니다. 주요 부품이 국산화되면서 수출길이 더 활짝 펼쳐졌다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사실 국산 이 해성 함대함 미사일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예. 바로 한국형 관통 탄두 개발입니다. 관통 탄두.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서방의 대함 미사일들은 좀 대형 그런 수상 전투함의 파괴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그 반철갑 관통 탄두하고 충격 지연 신관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배수량이 작고 이렇게 구조 강도가 취약한 뭐 고속정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배에 명중하게 되면 예. 탄두가 폭발을 안 하고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 구멍만 뚫고. 그렇죠. 그 지난번에 그 뭐죠? F-22가 그 풍선, 고급 풍선 그냥 미사일 뭐 웬만한 거 쏘면 그냥 지나간다 뭐 이런 것처럼 네네. 그렇게 통과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예, 폭발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거죠. 북한 해군이 이제 200톤급 이하의 전투함을 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접촉과 동시에 폭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해성의 이제 관통 탄두와 함께 또 지연 신관 모두가 동시에 요구가 된 건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래서 이 전자식 정렬 신관이라는 이 설계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전자식 정렬 신관이라는 거는 함선을 관통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1차 충격 신호라고 하는데 이 신호를 수신하고 바로 터지는 게 아니고 지연 시간을 두고 폭발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에서 터지는 거죠. 그 짧은 시간인데 아무튼 그 딜레이가 된다 그 말씀이죠? 네, 아주 짧지만 한 3, 4m 정도까지 훅 침투를 더 이상 하게 되고요. 그 이상. 그 안에서 이제 터지면 폭발 에너지 대부분을 선체에다가 이제 집중을 시킬 수가 있고 물론 이제 해성은 소형 함정 공격을 위해서 충돌 순간에 터지는 그런 순발 신관 기능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해성을 위해서 개발된 이 관통 탄두 기술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 토사층이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스마트 신관 개발에도 또 사용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 그 한국형 관통탄 뭐 우리가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기술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다 그냥 정말 기술력 아닙니까? 고스란히. 그렇죠. 전체 탄두 중량 중 실제 폭발을 일으키는 폭발 장약의 중량이 전체의 30에서 40%인데 이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높은 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아까 프랑스 액조세 미사일 이게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주 유명해진 미사일 아닙니까? 근데 이 경우 관통 탄두 폭발 장약이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하푼은 이제 좀 높아요. 한 43% 정도인데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하푼 수준의 버금가는 이제 뭐 그 정도 이제 효율성이 있다는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미사일이 장착된 배가 피격이 되면 이게 거대한 폭발 일으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현대 신무기 중에 특히 이제 미사일이나 포탄도 마찬가지고요. 이 폭발력을 가진 무기 중에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가 그 둔감 하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군한테도 잘못하면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위력이 큰 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둔감화 기술이 중요한데 해성이 같은 경우는 탄두라든지 로켓 부스터의 고성능 둔감화 탄약 기술을 적용을 해서 폭발 시 생성되는 이제 폭풍 압력이 이제 엄청나더라도 화재가 미사일까지 미쳐가지고 불이 붙을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겠죠. 불에 탈 뿐이지 폭발하지는 않아요.
우수한 둔감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국형 관통탄도 기술력 진짜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현대전에서 대한미사일의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만은 과거엔 대우가 진짜 달랐다고 합니다. 안 좋았다는 말씀이겠죠. 1967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전에서 과연 쓸모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며 대한미사일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판도는 180도 달라지는데요. 최초의 미사일 해전으로 기록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대한미사일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지 본방야사에서 다뤄봤습니다. (1967년 10월 21일) 조기 활동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에일라이트 구축함 한 척이 소련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에 피격돼 침몰하고 마는데요. 에일라이트 쇼크라 불릴 만큼 충격적이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함포의 시대가 저물고 미사일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극하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각성하고 오래도록 준비한 창과 방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73년 10월 6일) 시리아 앞바다에서 시리아 해군과 이스라엘 해군이 격돌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국가를 건국하자 이에 분노한 아랍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948년부터 시작된 중동 전쟁은 1차, 2차, 3차를 거쳐 1973년 이집트 시리아군이 이스라엘 영토를 기습 침공하면서 4차 전쟁이 개전되는데요. 해안가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상 제해권을 잃게 되면 전 영토가 적 해군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해안선 지키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집트 시리아와 비교해 이스라엘의 해군력이 취약했다는 건데요. 이집트와 시리아 해군에 맞서는 이스라엘 해군의 전력은 12척의 사 3급과 3척의 사 4급 정도였죠. 이 전력만으로 이집트와 시리아 모두를 한꺼번에 상대할 수 없다 판단한 이스라엘은 각계격파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즉,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리아 해군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시리아군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는데요. 그들에겐 스틱스 대함미사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구소련이 개발한 스틱스 미사일 P-15 테르밋은 최대 속도 마 0.9, 사거리 46km에 달하는 대함미사일인데요. 1967년 이스라엘의 에일라이트 구축함을 침몰시킨 주범이기도 했죠. 더군다나 당시 대함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리아는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스라엘 해군이 최신 함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무시됐죠. 1973년 10월 6일 늦은 밤, 어두운 밤바다로 출항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이스라엘 함대 종진 사이에 시리아 해군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V자 대형으로 다가온 탓에 앞뒤가 포위됐지만 시리아 해군은 전혀 기죽거나하지 않았죠. 스틱스 대함미사일이 밤하늘 높이 상승했고 이후 120에서 300m 고도로 이스라엘 미사일 함정을 향해 날아가는데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빠르게 돌진하던 스틱스 대함미사일은 이스라엘 미사일 함정 부근으로 허무하게 추락하고 맙니다. 단순 오류라고 생각한 시리아군은 계속해서 스틱스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단 한 발도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자 시리아군은 당황하는데요. 그 사이 이스라엘은 스틱스 미사일이 날아옴에도 지그재그로 회피 기동을 선보이면서 최고 속력으로 시리아 함대를 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빠진 시리아 해군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격침돼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해군이 라타키아 해전에서 눈부시게 활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6년 전 스틱스 대함미사일에 자국 에일라이트함이 공격당하면서 지울 수 없는 치욕과 함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은 대정보기관 모사드와 미국 등의 협조를 얻어 대한미사일에 대한 대응책과 그에 맞설 공격 수단을 적극 연구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전자교란 장비와 체프 그리고 가브리엘 대한미사일인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미사일은 발사 후 타격 목표를 탐지, 추적하기 위해 능동형 레이더를 켜는데요. 이스라엘 해군은 이 레이더를 전자장비로 교란해 혼란에 빠뜨린 것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프라고 불리는 사람 손바닥만한 알루미늄 방막을 허공에 널리 산포해 대한미사일이 추정 레이더를 교란하는 장비로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전자교란 장비와 방막, 살포 장비로 이중 대응을 했기 때문에 시리아 해군의 대한미사일이 모두 빗나갔던 것이었죠. 여기에 이스라엘은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 뜻밖의 공격 수단을 꺼내 들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대표적 방산업체인 IAI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함대함 미사일 가브리엘 MK1입니다. 이 가브리엘 대한미사일은 해수면 밀착 비행이라고 부르는 첨단 성능을 지닌 대한미사일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인데요. 가브리엘이 사정거리가 시리아가 사용하는 스틱-3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해군은 가브리엘을 비장의 카드로 꺼냈고 해수면이 3m 높이에서 스치듯이 초정오으로 날아가 시리아 해군 미사일 고속정 3척을 격침하는 데 성공합니다. 해수면을 스칠 듯이 날아오는 대한미사일을 대공감시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포착했다 해도 초저공으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을 격추할 요격 무기가 없었던 시리아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해 두 번 다시 바다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미사일 해전으로 해전사의 한획을 그은 라타키아 해전, 시스키밍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대한미사일 가브리엘 등장으로 함대함 미사일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대한미사일 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했고 다양한 형태와 성능의 대한미사일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성. 그럼 세계적인 함대함 미사일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 국산 해송하고 아무래도 가장 많이 비교되는 거는 뭐 계속 얘기 나왔던 하푼. 워낙 뭐 상징적이니까. 네. 예. 두 미사일의 성능이 유사하다는 말은 많지만 사실 외관은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여기에는 지금 공기 흡입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비행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네. 있네요. 근데 하푼은 매끈하게 생겼죠, 그냥. 예, 언뜻 보니까 몰랐거든요. 그거 있네요. 지금 구멍이 뚫렸네요. 네, 옆에서 본 사진이라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예.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형상을 가진 경우는 연구진이 이제 초기 형상 설계에서 유도탄의 소형화 경량화에 맞춰가지고 고심 끝에 독자적인 설계를 한 거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엔진 출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하푼보다 엔진 출력이 1.5배 이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이 터보팬 엔진에 공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투기나 이런 데서 쓰듯이 출력이 강한 덕분에 좌우로 움직이는 회피 기동뿐만 아니고 대각선 이동 같은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요격을 피하기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연료 소비율도 공기 흡입구 장착으로 하푼보다 더 낮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공기 흡입구 때문에 잠대함 버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글로 물 다 들어가. 올라가면서 바닷물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하푼을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점이 뚜렷하니까요. 네. 이렇게 잠대하면 안 되겠군요. 근데 사실 하푼에 뭐 이 정도로 비교되고 견줄만하다고 한다면 이거 좀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푼은 정말 뭐 대명사 아니에요. 서방 세계 대한미사일이 대표 선수 이제 대명사인데요. 벌써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970년대 그렇게 오래됐어요? 냉전 시절부터 나온 거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련이 원래 이제 함정이나 이제 잠수함 분야에서 숫자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앞서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바로 이제 RGM-84 하푼 대한미사일이고요. 하푼은 뭐냐 작살 고래를 잡는
작살이라는 뜻인데 길이는 4.6m고요. 직경은 34cm고 무게는 660kg 정도가 되는데 이 이제 하프는 미국 보잉사에서 만들어요. 뭐 함정뿐 아니고 항공기, 지상, 잠수함 다 어디서든 발사가 가능하고 사거리가 최소 93km에서 최대 300km에 달한다고 하고요. 당연히 GPS, 안테나, 레이더 뭐 이런 것도 갖추고 있어서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한 발당 가격이 100만에서 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에서 2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면 이제 혜성이 하품보다 성능이나 이게 좀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 가격은 비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억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혜성은 2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차이가 생기냐? 결국은 이제 양산 규모의 영향이 아닌가. 아시지만 이제 많이 생산할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해서 좀 따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2004년도 몇 년 전입니까? 벌써 19년 전, 거의 20년 전이죠. 예, 20년 전인데 벌써 7.번째 하푼이 인도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생산됐을지는 잘 가늠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뭉텅뭉텅 많이 사는 데도 있다. 어디? 대만. 이 중국이 아시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함정들을 막 찍어내듯이 건조해서 대만을 위협하니까 대만이 이제 하푼 대한미사일을 400발이나 이제 구매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하푼이 역시 뭐 진짜 50년 된 스테디셀러답게 뭐 장난 아니긴 하네요. 사실 90년대 초에 하푼이라는 게임도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F19라는 그 이상한 게임과 함께 원래 없는 F19 게임. 예. 그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꽤 유명했던 게임이고 실제로 이제 대한미사일을 사용하는 그런 게임이라 게임은 3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때도 이미 유명했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하푼 대한미사일 시대가 막이 내리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관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미 해군이 수상함에 탑재하는 대한미사일을 더 이상 하푼을 안 쓰고 노르웨이가 개발한 NSM, 이거는 네이벌 스트라이크 미사일인데요. 이 NSM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노르웨이 걸로요? 네. 우와, 얘는 이 꽁무니가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아까 하푼하고 비교하면 하푼이 갑자기 되게 오래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딱 50년 전 것 같아요, 얘에 비해서. 와, 이거는 디자인이 완전 미래지향적인데요? 저는 2018년 5월에 미 해군이 그 초수평선 대한미사일 프로젝트, 일명 이제 OTH라고 합니다. 오버 더 호라이즌. 예. 이 사업을 펼쳤는데 그 대함 능력이 없는 연안 전투함이나 미래 호위함 프로젝트에 탑재할 이제 대함 미사일을 찾는 게 그 프로젝트의 이제 목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바로 하푼 대신에 이 노르웨이의 NSM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림팩 훈련에서 이제 실사격 훈련까지 이제 감행이 됐죠. 예. 천조국 미국이 보잉에서 바꿨다. 노르웨이 회사로 이 미사일로. 근데 딱 디자인은 일단 막 이거 먹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떤 미사일입니까? 이거는 이제 노르웨이 콩스버그 디펜스라는 데서 개발한 이것도 아음속입니다. 아음속 대한 미사일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르웨이 해군의 4,600톤급 난생급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지스함 비슷한 건데 난생급 프리깃이나 260톤급 미사일정에 이제 탑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특징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NSM이 스텔스 형상을 채택을 해서 정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낮다. 이게 장점이고요. 길이는 이제 3.9m고 중량은 400kg대 이제 초반이고요. 최대 사거리는 185km 정도. 하푼이 이제 660kg인데 이게 이제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250kg 정도 이제 가볍다고 하고요. 일설에는 이제 파괴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NSM은 이제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첨단화된 앞선 이런 그 신관을 갖추고 있어서 탄도 중량과 관계없이 이제 파괴력이 이제 크다고 하고요. 탄도 중량 대신에 타격력을 높이려면 어디를 때리면 됩니까? 소위 구멍을 노리는 이제 그런 거죠. 가장 취약한 굽수를 노리는.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탄착하도록 한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목표마다 이제 복소의 폭발 타이밍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미군의 경우는 이제 연안 전투함이 있어요. LCS라고 프리덤급하고 인디펜던스급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연안 전투함뿐 아니고 7,000톤급 프리기탐 FFG에도 NSM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NSM의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것들, 이런 주장에 이제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 생김새도 그렇고 가장 취약한 부분의 착탄. 와, 이러면 기술도 확실히 이 NSM이라는 미사일이 뭐 신흥 강자 최근 뭐 그런 느낌이 이제 확 드네요. 미군이 일단 채택을 했다는 점에서 예. 그런데 이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NSM을 개량해서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을 또 개발했습니다. 예. 요거 어디 탑재되느냐? FA-18EF 이 전투기의 주익에 장착이 가능할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F-35A 전투기. 많이 팔리겠는데요. 예, 이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되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대함 미사일이라고 해요. 유일해요. 네, 내부 무장창에 2발, 외부에 4발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6발이 이제 장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본도 지금 요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F-35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이름은 JSM이라고 불러요.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이라고. F-35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스텔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 임무를 수행을 하려면 폭탄하고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다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까지는 F-35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있는 유일한 공대지 무기가 최대 사거리가 30km에 불과한 그 JDAM, 그렇죠? 예. 정밀 유도 폭탄 합동 직격탄, 그리고 최대 사거리 110km인 이 소구경 폭탄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JSM은 최대 500km까지도 공격이 가능한 그 함정은 물론 지상 목표물도 정밀 타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F-35가 이게 참 많이 팔려서 가격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들었었는데 유일하게 장착되는 그 내부 무장창에 대함 미사일이라고 하면 이거 진짜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JSM까지. 그래 뭐 이건 차세대 대함 미사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뿐만 아니라 JSM은 레이저를 이용한 디지털 고도 측정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 지형지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파도 높이 이런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이 비행 경로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 산과 건물 등 소위 지형 추수 비행, 지형을 따라서 부행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또 이제 대단한 거는 파도 높이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대요. 그렇고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같이 낮아지고 이렇게. 야. 그러니까 이게 수면 위에서 너무 높이 비행하면 당연히 레이더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고요. 마지막 유도 단계에서도 레이더 대신 우리 적외선 추적 방식을 사용해서 전파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쏘지 않으니까 노출시키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함대 방공 시스템으로는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명실상부한 스텔스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최고의 재앙이 뭐냐? 스텔스기인 F-35에 스텔스 미사일은 JSM이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되면 못 잡는 거죠. 그러게요. 네. 야, 스텔스 전투기에서 스텔스 미사일이 나가서 맞았다. 누구한테 왜 맞았는지 어떻게 맞았는지 보고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거 엄청 많이 팔리겠는데요? 네, 지금 인기 엄청 좋고요. 개발국 노르웨이는 물론이거니와 뭐 미국 얘기 이미 나왔었고요. 그리고 호주, 캐나다, 독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스페인 등이 전부 지금 NSM 도입을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 폴란드. 최근 이제 우리 K 무기를 대거 수입한 폴란드도 NSM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NSM 제작사인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우리나라의 그 천무 도입을 또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서 실물 보고 영접한 그 천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NSM을 개조를 해가지고 천무 발사기에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콩스버그가 지난해 9월에 이미 MOU 체결을 했고요. 양사는 노르웨이 수출형 자주포인 K9 비다르하고 K10 탄약 보급 전갑차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또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 K9 차량 납품 과정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바 있는 파트너사인 만큼 앞으로의 호흡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또 NSM이 또 우리 K방송과도 연결이 되는군요. 그건 기쁜 소식인데 앞서서 호주, 캐나다, 독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 뭐 줄줄이 말씀하셨는데 폴란드까지 이거 우리 혜성이 조금 더 분발해야겠는데요. 네, 당연한 말씀이고 혜성이 배치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터보제트 엔진이라든지 중감형 관통탄도라든지 쿠밴더 시크의 운영 소프트웨어 등은 이제 현재도 초반화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형
그 개량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사거리 연장이죠. 그러니까 사거리가 이제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유도 시스템이 이제 개선되는 이런 거 위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를 봐도 비슷한데 기존에 이제 12식 그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를 2배로 연장해서 400km 수준의 힙-70 함대함 미사일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빌레성을 입증받은 엔진 체계는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동체 일부를 개량하고 유도 체계를 소형화해서 이제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개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해성도 뭐 그쪽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네, 해성의 성능 개량에는 이제 전술 함대지 미사일인 해룡의 기술력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룡은 해성을 기반으로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바다의 함정에서 지상의 레이더 기지 그리고 해안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제 함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해룡은 해성과는 달리 그 2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제밍 대형 위성 항법 장치도 내장이 돼 있고 그래서 적이 전파 교란을 해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명중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해룡의 이런 기술들을 이제 다시 해성에 다시 좀 적용을 하자 이렇게 성능 개량에 활용이 되면은 미사일의 유도 기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해성의 동체 길이를 한 30-40cm 정도 연장을 해가지고 연료량을 증가시키는 게 연료를 많이 넣으면 무조건 멀리 갈 수 있게 되니까요. 사실 지금 해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도 체계의 부피와 중량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를 줄이고 이곳에 또 추가적으로 연료를 탑재하는 방법도 이제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250에서 300km 정도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사거리가 늘어나면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무장 데이터 링크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해서 항제밍 능력을 가진 GPS, INS 항법 장치를 적용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버전 업된 그런 해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격변하는 해전 판도를 바꾸는 치트키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대함 미사일과 특히 국산 해성의 성능 개량 가능성까지 짚어봤던 시간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는 늘 하는 얘기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 게다가 북한에 막혀 있어서 섬과 같은 비슷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도 그렇고 뭐 바다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길게 보면은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고 하는데 주변에 온통 강대국도 둘러싸여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바다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랬을 때 이제 강대국들이 큰 함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날이 언젠가 또 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대비했을 때 이 대함 미사일이라는 것들을 잘 준비해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들 첨단 기술을 많이 갖게 됐으니까 충분히 선진국들 이제 구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대함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되고 많이 좀 투자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방송 중에 얘기했지만 일종의 이건 다이세 돌판배 같은 가성비 있는 무기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 뭐 초음속 일부 개발해서 갖고 있습니다만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극초음속 무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빠르고 그다음에 위력 있는 이러한 이제 대한미사일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사일도 프라모델이 옛날에 나온 거 아니에요? 시장 잘 것 같은데 이건 진짜 힘 아니야 아니면 또 미사일은 좀 재미없는 80년대 그러니까 제 초등학교 때 호크 미사일? 호크.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재미는 없었어요. 발사대학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얗게 계속 나와가지고 입문용 아닙니까 미사일은? 근데 그게 희귀했으니까 쉽긴 하겠네요. 희귀했기 때문에 또 사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NSM 같은 거